죄송한데요. 저희 오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노인은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혼자서 씁쓸하게. 그리고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열흘 뒤 그 식당 앞에 검은 차 세 대가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고 식당 주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그 지역 재개발 사업 전체를 손에 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속에 남는 것이 생기실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1월 중순, 아직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벌써 겨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대부분 떨어지고 남은 것들은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창동,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상호는 그냥 순박하게 창동 순대국이었고 유리창 안쪽으로 뿌연 국물 김이 피어오르는 게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런 국물이 생각나지요. 뜨끈하고 구수하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노인이 그 가게 앞에 선 건 오전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아직 점심 피크가 시작되기 전 테이블은 서너 개가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국자로 뚝배기를 휘젓는 소리, 고기 삶는 냄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키는 작지 않았지만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겉옷은 회색 폴리 점퍼였는데 깃부분이 낡아 있었습니다. 면바지는 빳빳하게 다려 입었지만 색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플라스틱 보온병, 스테인리스로 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앉아있던 손님들이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카운터 안에 있던 40대 초반의 여자, 이 가게 주인 이금순 씨가 노인을 봤습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영수증 정리를 하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석 쪽 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테이블 반찬을 교체하러 다니다가 노인 옆을 2번 지나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코팅 메뉴판이었는데 가장자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이금순 씨가 드디어 노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하는 사람의 약간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노인이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단체 예약이 있어서요. 12시부터 자리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 노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5분이었습니다. 그럼 한 25분 정도는 되겠네요. 그게 준비도 해야 해서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빈 테이블이 5개는 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금순 씨는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어 뭔가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직접 말려서 담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까 가게 안에서 이금순 씨가 저에게 했던 말, 그 말을 하던 그 여자의 표정, 그걸 보면서 노인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그 자신이 22살이었을 때의 일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박태준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73. 50 넘어서부터는 그냥 노인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러려니 했고요. 살던 곳은 창동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조그만 빌라였습니다. 23평짜리 꼭대기층,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곳이었지만 박태준 씨는 거기를 좋아했습니다. 옥상에서 도봉산이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 그냥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잘 살고 있고 손자도 있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박태준 씨의 명함은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 하나, 카드 하나, 그리고 접혀진 사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내였습니다. 명함이 없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름 석자만 알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었거든요. 박태준, 창동 일대 재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대표. 이 지역에서만 3개의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임대 건물이 창동과 쌍문동, 방학동에 걸쳐 12채가 있었습니다. 지역 상권조합의 이사이기도 했고 오래전 구청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씨는 그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중형 국산차를 탔고 식사는 골목 국밥집을 좋아했습니다. 옷은 늘 수수하게 입었고 비싼 시계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5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살 박태준은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버스 2번 갈아타고 기차 타고 청량리역에 내렸을 때 가진 돈은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것도 많은 건 아니었지만 처음 1년은 막노동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이삿짐 센터, 시장 짐꾼.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밥을 못 먹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현장 일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거였는데 이유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하루 일당도 못 받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이 되었을 때 박태준은 청량리 골목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진짜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어지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그때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였냐면 30원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몇백 원쯤 될까요? 어쨌든 밥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박태준은 그냥 들어갔습니다. 뭘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물 한 잔만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달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면 좀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밥 먹어.
그게 다였습니다. 박태준이 얼어붙어 있자 그 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돈 없지? 괜찮아. 먹어. 나중에 생기면 줘. 국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깍두기 한 접시랑 같이 뜨겁고 구수한 그 국밥을 박태준은 다 먹었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가게 밖에 나와서 골목 구석에 서서 혼자 울었습니다. 22살 청년이 배가 고파서 고마워서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울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 이름을 박태준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국밥 냄새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박태준은 한 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은 가장 낮아 보일 때 가장 진실하게 대접받는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타난다. 박태준이 창동 순대국 골목을 나와서 간 곳은 바로 옆 골목의 다른 식당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상호도 없이 떡볶이 순대 튀김이라고만 써 있는 플라스틱 의자 4개짜리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안쪽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태준이 들어오자 그 여자는 의자를 빼줬습니다. 작은 가게라 의자가 붙어 있어서 손님이 앉으려면 조금 당겨줘야 했거든요. 뭐 드릴까요? 순대국밥 되나요? 네, 됩니다. 곱빼기 하시겠어요? 기본으로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5분도 안 돼서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깍두기랑 깻잎 절임이랑 같이. 작은 가게지만 반찬이 제법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여자가 물 한 번 더 갖다 줬습니다. 다 먹고 계산할 때 박태준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20년 됐어요. 혼자 하세요? 네, 혼자요. 남편이 좀 아파서 힘드시겠다. 여자가 씩 웃었습니다. 뭐, 이게 다 팔자지요. 팔자라는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박태준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태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는데 가죽으로 만든 거였지만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적었습니다. 식당 이름, 골목 위치, 그리고 뭔가 한 줄 더. 수첩에 뭘 썼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무렵 창동 일대에는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도시 재개발. 오래된 골목들을 정비하고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세상가와 주거 단지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만 수백억이 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일대 상권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박태준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순대국밥집에서 그를 쫓아냈던 이금순 씨도 길을 지나다 그와 어깨를 부딪히고도 고개 한번 안 든 젊은 아르바이트생도 가게에 한쪽에서 노인을 흘끗 보고 자리를 옮겼던 손님들도 박태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태준은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알 때와 모를 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특히 돈이 되는 사람으로 보일 때와 돈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보여줘야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먼저 웃었습니다. 박태준은 후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상권이 함께합니다. 어떤 가게들이 들어오고 어떤 가게들이 자리를 잡느냐. 임차인 구성, 임대 계약 조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바로 민간 사업자인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공식화되기 전에 먼저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그 동네 구석구석을 초라한 차림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노인으로 그리고 봤습니다. 누가 웃는지, 누가 외면하는지,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거는지, 누가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손님 취급을 않는지, 그게 박태준의 방법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방법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금순 씨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창동 순대국에는 매일 수십 명이 들고 났으니까요. 허름한 노인 하나 왔다가 갔던 기억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12시가 되면 밀려드는 손님들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밖에 검은 차가 3대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2~3명이 더 내렸습니다. 그들이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금순 씨는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4번째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회색 폴리 점퍼, 낡은 면바지,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이금순 씨의 손에서 국자가 빠질 뻔했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왔던 자기가 자리가 없다고 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 노인 옆에 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뭔가 말했고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금순 씨는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2 손을 앞치마에 비볐습니다. 노인이 가게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을 봤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이금순 씨 가게 옆 건물 앞에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했고 노인이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금순 씨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금순 씨는 인근 다른 가게 주인인 최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순 씨, 어제 그 사람들 알아봤어. 그 노인 있잖아. 창동 재개발 사업 민간 대표래. 박태준이라는 사람. 우리 이 골목 전체가 그 사람 손에 달려있대. 이금순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 골목 다 아는 사람이야? 어떤 가게는 계약 연장되고 어떤 가게는 이사 나가야 하는지도 그 사람이 정하는 거래. 전화를 끊고 나서 이금순 씨는 한참 창문 밖을 봤습니다. 열흘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인이 들어서던 모습, 자기가 쳐다보지도 않던 것, 아르바이트생이 그냥 지나치던 것, 자리가 없다고 말하던 것, 노인이 조용히 일어나 나가던 뒷모습. 이금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금순 씨가 나쁜 사람이었을까 하고요. 아마 나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냥 바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가게 닫고 저녁에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허름하게 생긴 노인을 더 친절히 대하지 않았다고 탓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는 것, 차림새를 보고 대우를 결정하는 것, 분명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이금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매일매일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지하철에서 허름한 차림의 옆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식당에서 나이든 손님을 한 번 더 살피지 않는 것. 목소리 크고 태도 당당한 손님에겐 웃고 조용히 기다리는 손님은 나중에 챙기는 것. 박태준 씨가 그날 골목을 걸으면서 봤던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동네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분식집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준 씨가 순대국집에서 나온 뒤 들어갔던 그 작은 분식집, 떡볶이 순대 튀김이라고만 써있던 그 가게. 사장은 이미경이라는 분이셨습니다. 50대 초반, 고향은 충청도 청주. 남편이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일을 못하게 되자 혼자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넷, 플라스틱 의자,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철 안 한 거였지요.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순대국밥.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한 집답게 맛이 손에 익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먹으면 뭔가 딱 맞는 느낌이 나는 그런 가게. 박태준이 그 가게를 찾아간 건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었고 2번째는 열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2번째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경 씨는 그 2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노인도 정장 남자도 같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차림새를 보고 달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이 먹는 동안 정장 남자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오래 하셨다고요? 네, 20년 됐어요. 앞으로도 오래 하실 생각이에요? 이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어떤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골목이 재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뭐.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된 가게면 이 동네 역사가 다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와서 지금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자녀분들도 오고. 좋은 가게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박태준은 거스름 돈을 받아 챙기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이미경 씨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이 왔다가 갔다. 그게 다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공식화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고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규모, 일정, 상권 구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창동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계속 장사할 수 있고 누가 나가야 하느냐? 임대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새 건물이 지어지면 입점 우선권은 누가 갖느냐? 이금순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명회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낼 때도 이금순 씨는 앞만 봤습니다. 단상 위에 앉은 민간 사업 대표가 누군지는 다들 알게 됐습니다. 박태준 씨였습니다. 예전 그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얀 건 마찬가지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앉아있는 방식이. 이금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이금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다 빠지고 나서야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금순 씨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나중에 돌았습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태준 씨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했다는 건 맞습니다. 박태준 씨의 사무실은 그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3층 전체를 쓰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면 아, 이런 곳이구나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그렇다고 허름하지도 않고 나무 책상의 창문으로 도봉산이 보이는 이금순 씨가 거기 갔을 때 박태준 씨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이금순 씨가 들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였는지 그날 구체적인 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금순 씨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 나중에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바쁘셨을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나도 그 입장이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이금순 씨가 더 울었다고 합니다. 박태준 씨는 차를 한 잔 더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후 임대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금순 씨의 가게는 계약이 됐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태준 씨가 그렇게 해준 건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금순 씨 가게가 그 자리에서 오래됐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사무실을 찾아와 사과를 한 이금순 씨에 대해서 박태준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알고 찾아와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경 씨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재개발 사업 상권 구성이 결정됐을 때 이미경 씨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분식집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그냥 장사를 했습니다. 매일 떡볶이 끓이고 튀김 튀기고 순대국 끓이고 재개발 얘기가 들리긴 했지만 자기랑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가게는 늘 그렇습니다. 큰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자기 자리에서 그냥 하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는데 요지는 이랬습니다. 새 건물 입점 우선 계약 대상으로 이미경 씨 가게가 포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 조건도 꽤 좋았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월세가 낮고 계약 기간도 길었습니다. 새 건물이 생기면 비슷한 자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이게 무슨 일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대표님이 지시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누군데요? 박태준 대표님이요. 이미경 씨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재개발 사업 대표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나중에 이웃 가게에서 물어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노인이었습니다. 2번 왔던, 한 번은 혼자, 한 번은 정작 남자 데리고 왔던 20년 된 가게면 이 동네 역사가 다 있겠네요 라고 했던 그 노인이 이미경 씨는 이걸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했을 뿐이었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박태준 씨의 이야기가 지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럿 딸려 나왔습니다. 이건 꼭 박태준 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됐는지. 제가 아는 한 분은 음식점을 합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있는 냉면집이에요. 규모는 크지 않고요. 40년 됐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그 냉면집을 열었을 때
재료를 공급해주는 업자가 있었는데 처음 거래를 시작하던 날 그 업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가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 자리가 정말 눈에 잘 띄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면집은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업자는 1년 만에 거래가 끊겼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왜 해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실패할 것 같다는 말을 왜 먼저 해요? 대신 지금도 거래하는 업자가 있는데 그분은 처음 거래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냉면 육수가 진하네요. 잘 될 것 같아요. 4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박태준 씨 이야기가 결국 가르쳐 주는 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냥 건네는 따뜻함. 그게 40년을 가기도 하고 그날 하루로 끝나기도 합니다. 박태준 씨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이름은 박준서, 45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따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도 그걸 지지했고요. 준서 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항상 허름하게 다니는지, 왜 비싼 차를 안 타는지, 왜 밥을 항상 작은 가게에서 먹는지, 어릴 때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들이 번듯한 차 타고 오는데 아버지는 낡은 국산 중형차에 점퍼 차림으로 왔으니까요. 아버지, 왜 그렇게 다니세요? 중학생 때 처음 물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거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돼. 그 말이 어린 준서 씨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준서 씨는 처음에 면접실이 아닌 로비에 앉아서 지원자들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사장인 줄 모르게 그냥 직원인 척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접수 직원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있는지, 그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나중에 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러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박태준 씨가 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30대 초반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박태준 씨가 아들 사무실에 왔습니다. 낮에 불쑥, 연락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청소 상태를 봤습니다. 직원들 표정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이 없을 때 어떻게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서 씨에게 뭐라고 했냐면, 막내 직원한테 잘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한테가 아니라 제일 신경 못 받는 사람한테 잘해줘. 그 사람이 잘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준서 씨가 나중에 이걸 실천해 봤더니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신입 직원, 가장 경력이 없는 직원,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직원.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봅니다. 그게 그 회사의 분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박태준 씨가 결국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노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미경 씨는 그 노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알고 나서 잘해준 게 아니라 모르는 채로 잘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미경 씨가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결과를 보고 대하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건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경 씨가 그 노인한테 잘 대했던 건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허름하게 생긴 손님한테도, 나이 든 손님한테도, 말 수 없는 손님한테도 그게 쌓인 거겠지요. 20년 동안 또 다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금순 씨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는 생각. 그분도 20년 가까이 그 골목에서 장사를 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세금 내고 재료비 내고 인건비 내고 단체 예약이 있는 날은 준비가 곱절로 필요하고 그 와중에 잠깐 딱 하루 판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겠어요. 아마 한동안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박태준 씨가 그걸 보고 용기 있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내가 손해를 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건 그게 또 하나의 됨됨이입니다. 박태준 씨가 쉰 무렵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시기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이름도 조금 알려져 있었고 처음 서울 올라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요. 그때 박태준 씨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걸 했습니다. 경북 영주에 내려간 겁니다. 고향에.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살던 집도 없어졌지만 그냥 고향 땅을 밟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박태준 씨는 어릴 때 살던 동네를 걸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딘가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80 가까이 된 할머니였는데 그 동네에서 평생 사셨다고 했습니다. 박태준 씨 집안을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야, 태준이 아이가. 태준이. 할머니가 알아봤습니다. 50대가 된 박태준을 보고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당연히 알지. 어이고 많이 컸네. 잘됐다 했더라. 박태준 씨는 그 할머니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 앞 평상에서 할머니가 사이다를 한 병 따줬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 가서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죠. 잘 됐으니까 됐다. 어머니가 살아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박태준 씨가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기억하나? 뭐라고 하셨는지. 박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한테 잘해라. 그게 다다. 그 말이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말 직접 들은 기억은 없었는데 들으니까 그게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동네 어른들한테, 낯선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람한테 잘해라. 그게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였다고. 그게 박태준 씨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의 뿌리였다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겉모습은 별것 없어 보여도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분들. 어디서 자랐고, 뭘 겪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가 주름살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제대로 봤을까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마트에서, 식당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 몇 명한테나 제대로 눈을 마주쳤을까요? 몇 명한테나 먼저 웃었을까요? 몇 명한테나 그냥 잠깐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어쩌면 이게 박태준 씨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 대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부터 대하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미경 씨처럼 20년 동안 가게를 꾸려오면서 어제 온 손님이나 오늘 온 손님이나 허름한 손님이나 번듯한 손님이난 똑같이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게 20년이 쌓였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 이야기 좀 더 풀어볼게요. 이미경 씨가 사실은 힘든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게를 연 지 5년쯤 됐을 때 옆 건물에 비슷한 분식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더 크고 더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더 예뻤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미경 씨는 가게를 접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 몸도 좋지 않고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반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래된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이 골목에서 세탁소를 하는 분이었는데 거의 처음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죠? 이미경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많이요. 세탁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 와요. 저쪽 집은 맛이 달라요. 여기가 저한테는 맞아요. 그 말이 이미경 씨한테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접지 않고 그리고 2년이 지나자 옆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경 씨 가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 있는 것, 그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박태준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일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사 소음도 있고 이사 나가는 가게들도 있고 오래된 골목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변화들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가게는 새 건물에 들어가고 어떤 가게는 그렇지 않고 임대 조건도 가게마다 다르고 그 결정 과정에서 박태준 씨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를 먼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가게,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해온 가게, 그 가게들이 새 공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론 사업적으로만 보면 새로운 유명 브랜드를 들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이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박태준 씨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네라는 게 뭔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 드나들던 가게들이 있어야 동네지. 다 새 브랜드만 들어오면 그게 이 동네인가요? 어느 동네나 있는 상가인가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동네만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된 냉면집, 3대가 이어온 제과점, 할머니가 혼자 하는 반찬 가게, 그런 곳들이 있어야 동네가 됩니다. 그걸 박태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노인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름이 박성일이었습니다. 77. 그 골목에서 구두방을 하셨습니다. 구두수선. 요즘은 보기 드문 직업이지요. 신발 밑창 갈고 가죽 꿰매고 굽 교체하고 그런 일을 박성일 씨는 50년 넘게 해왔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2평도 안 됐습니다. 가게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골목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50년. 재개발이 되면 당연히 그 자리는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할 공간도 아니었고 임시 허가 형태로 있던 자리였거든요.
박태준 씨가 현장 조사를 다닐 때 그 구둣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박성일 씨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부정하게 앉아서 작은 망치로 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박성일 씨가 올려다봤습니다. 50년.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50년. 박태준 씨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구둣방 앞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요즘 손님이 있어요? 있지요. 뭐 많진 않지만. 어떤 분들이 오세요? 다들 오래된 손님들이지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수선 안 하고 새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50년 됐으니 단골이 많아요. 그 손님들 자녀들도 오고. 박태준 씨가 자기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죽 단화였는데 굽이 약간 달아 있었습니다. 이거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앉아 계세요. 박성일 씨가 신발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바닥을 봤습니다. 한 30분 걸려요. 기다릴게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박태준 씨가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현장 조사를 하다가 혼자 그 구둣방 앞에 앉아서 박성일 씨가 일을 하는 동안 두 분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 얘기, 골목 옛날 얘기, 이 동네 어떻게 변했는지. 박성일 씨가 물었습니다. 재개발되면 우리 가게 어떻게 돼요? 당신 그쪽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나이 먹으면 눈치가 생기지. 이 골목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대충 알지요. 박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 없어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신발이 나왔습니다. 굽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신어봤습니다. 잘 됐네요. 당연하지. 50년 했는데. 박성일 씨가 씩 웃었습니다. 그 구둣방은 재개발 이후 새 건물 한쪽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예전처럼 2평짜리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크기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임대료는 거의 안 받다시피 했습니다. 박성일 씨가 나중에 알았을 때 박태준 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박태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50년이잖아요. 그게 사라지면 안 되지요. 박태준 씨가 한 번은 강연을 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리였는데 사업가들 앞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박태준 씨는 원래 이런 자리를 잘 안 나갔는데 지인의 부탁이라 나갔습니다. 강연 제목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강연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살에 서울 올라온 이야기, 배가 고팠던 이야기, 국밥집 이야기, 그날 이후로 사람을 어떻게 봐왔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능력, 경력, 학벌, 외모, 가진 것. 다들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걸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뭔가 얻을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일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 안 달라져요.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도 그렇게 보여야 해요. 나 자신이 아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를 만들어요. 강연이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나요? 박태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별거 없어요.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식당에서 직원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기다릴 때 어떤 태도인지, 밥상에서 다 나와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박태준 씨는 창동순대국 이금순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한 해쯤 지났을 때 지역 상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도 참석했고 이금순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모임 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눌 때 박태준 씨가 이금순 씨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사장님, 가게 잘 되시죠? 이금순 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박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덕분은 무슨, 사장님이 잘하시니까 잘 되는 거지요.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일, 열흘 전 일, 그 어떤 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금순 씨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뭔가 말을 해주면 그냥 미안하고 끝인데 아무 말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꾸짖음이 아니라 무언의 신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지역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같이 돌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느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 백화점 대표가 비슷한 방식으로 현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처럼 옷을 입고 직접 매장을 돌았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특히 매장 직원들이 손님이 없을 때 어떻게 있는지, 그러다가 한 번은 청소 용역 직원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꽤 나이 든 분이었는데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 한마디 안 해도 묵묵히. 대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청소 직원이 올려다봤습니다. 그냥 직원인 줄 알았겠지요. 감사해요. 대표가 돌아가면서 담당 임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청소 직원 처우를 올려주라고. 아주 크게는 아니었지만 식사 지원과 휴가 일수를. 나중에 그 청소 직원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대표님 지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참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청소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게 한 거잖아요. 요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라졌다. 뭔가를 보는 속도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몇 초 안에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판단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옷을 보고 말투를 보고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그리고 그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판단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어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 차림새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박태준 씨가 그날 골목을 걸으면서 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일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인지, 그게 그 동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가면서 제가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걸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결말이 좀 다르게 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미경 씨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도 보상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나쁘게 굴어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 씨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경 씨가 그렇게 산 건 그게 이미경 씨니까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게 그녀 자체가 됐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결과는 나중입니다. 인생에서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살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박성일 씨가 50년 구두를 고쳤습니다. 재개발 덕에 공간을 얻은 건 결과지만 50년 동안 그 일을 한 건 그분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이금순 씨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습니다. 누군가를 겉모습 보고 판단했던 것, 친절할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그게 나쁜 사람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금순 씨가 한 건 알고 나서 찾아가서 사과를 한 거였습니다. 강요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찾아가서 말한 거였습니다. 그게 이금순 씨의 됨됨이었습니다. 잘못을 안 하는 사람보다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이금순 씨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이 특별히 뭔가를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한 번 더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왔을지, 피곤해 보이는 건 아닌지, 혼자 온 건 아닌지, 한 번 더 보는 것, 그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지금도 그 동네를 걸어 다닙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예전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박태준 씨는 걷습니다. 오전에 일찍 아무도 없을 시간에 이미경 씨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가끔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이미경 씨는 항상 그렇게 맞습니다. 누가 오든 순대국밥 한 그릇, 떡볶이 조금, 조용히 먹고 나갑니다. 박성일 씨 구두방도 지나갑니다. 나이는 더 드셨지만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젠 아들이 옆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금순 씨 가게도 지납니다. 지금은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금순 씨가 더 잘 챙겨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골목은 예전과 다르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박태준 씨는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동네는 사람이니까. 박태준 씨가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손자들한테 옛날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릴 때 영주에서 자란 이야기, 서울 올라와서 막노동하던 이야기, 배고팠던 이야기, 국밥 한 그릇 사준 이름 모를 주인 이야기, 손자들이 처음엔 지겨워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또 옛날 얘기한다고. 그런데 중학생이 된 큰 손자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근데 그 국밥집 아저씨가 왜 그렇게 해줬어요? 박태준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겠지. 그냥요? 그래. 그냥.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주는 것. 그게 그분한텐 그냥 당연한 거였겠지.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박태준 씨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 그것만 하면 돼.
그게 박태준 씨가 손자한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이나 회사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갑니다. 아침에 커피를 사면서, 버스를 타면서, 슈퍼마켓을 들르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만납니다. 그 만남이 대부분은 짧습니다. 몇 초, 몇 분,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만남들. 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쌓입니다. 내가 그 짧은 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미경 씨처럼 매일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했던 것이 20년이 쌓여서 그분이 됐듯이, 박태준 씨처럼 22살 그날 배운 것이 50년 뒤에도 그분 안에 살아있듯이, 박성일 씨처럼 50년 동안 신발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고쳤던 것이 그분의 이야기가 됐듯이, 이금순 씨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찾아가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먼저 웃으면 됩니다. 그냥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대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 잠깐 못다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박태준 씨가 들고 다니는 그 보온병 기억하시죠? 국화차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국화차냐고 물었더니 박태준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어요. 돌아가신 아내분이 국화차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직접 국화를 말려서 손으로 빚어서 정성껏 만든 차. 아내가 떠나고 나서 박태준 씨가 그 차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이상했답니다.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거나. 몇 년을 연습해서 이제는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 거랑 똑같진 않아요. 근데 비슷해. 마시면 생각이 나. 그 보온병을 들고 골목을 걸을 때, 국화차 한 모금을 마실 때 아내 생각을 한다고. 아내한테도 배운 게 있어요. 사람한테 잘해라. 그게 그 사람 입버릇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박태준 씨가 잠시 창 밖을 봤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배운 건지 아내한테서 배운 건지. 이제 와서 보면 둘 다 같은 말을 했네요. 사람한테 잘해라. 웃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평생 살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별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새 상가가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개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였고 구청에서 사람도 왔고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태준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엔 정장을 입었습니다.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 가게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박태준 씨가 혼자 골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손에 들고. 거기서 뭘 봤냐면 이미경 씨가 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처음으로 새 자리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들어가다가 문틀을 잠깐 손으로 만졌습니다. 새 문이었지만 잠깐 어루만지듯이. 박성일 씨가 새 구두방 앞에 앉아서 첫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금순 씨 가게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박태준 씨가 보온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화차.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골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준 씨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뭔가 마음에 남는 것이 생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허름해 보여도 먼저 웃는 것,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것, 잘못했을 때 찾아가서 말하는 것, 5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 이 이야기들이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한테 잘해라. 그게 다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가 끝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건 창동에 사시는 한 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 덕분에 이 골목이 달라졌어요. 재개발이 됐지만 예전 가게들이 남아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요즘도 아침에 걸어요. 혼자 보온병 들고.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73 노인이 낡은 점퍼를 입고 국화차 보온병을 들고 자기가 만든 골목을 걷는 모습이 아마 그 순간에도 보고 계실 겁니다. 가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한 모금 마시면서 아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박태준 씨의 아침이겠지요. 우리 모두의 아침도 그분의 아침 같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국화차 향기 나는.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큰 자리에서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에서 나옵니다. 박태준 씨가 허름한 노인으로 골목을 걸었을 때 그 골목의 됨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미경 씨는 어떤 손님한테든 어서 오세요 했고, 이금순 씨는 그날 그렇게 했고, 박성일 씨는 50년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 이득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모두 내일 하루 한 번쯤 이 이야기가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더 먼저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살을 붙여 완성한 오디오북 스크립트입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과 구체적인 지명은 이야기의 생동감을 위해 설정된 것이며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금순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이미경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준 씨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한테 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